아빠, 나 1등 했어. 나 1등 했다니까. 싸늘한 가을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낯선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상장을 비석에 비비며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H그룹 장석진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들 우진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의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놀라운 진실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한 아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진실 찾기.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일까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작은 서점의 아침은 언제나 책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아가 나무 사다리에 올라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소박한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끝에는 오래된 책들을 만지며 생긴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책장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나무의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침 먹어. 서점 안쪽 작은 공간에 놓인 낡은 책상에서 8살 지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공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공책, 그리고 반쯤 지워진 지우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요. 숙제 다 끝내고 먹을래요. 수아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민재 참 착하지.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식탁에는 소박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두 모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서점 문 밖 거리의 소음들이 평화로운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시험인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할 거야.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민재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아이가 간지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민재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가방 한쪽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곳을 수아가 정성스럽게 꿰맨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재야,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길을 따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민재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가끔씩 뛰어가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점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민재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지민재, 너 신발 또 그거 신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거 완전 옛날 거래. 민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책상 아래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운동화 옆면에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줬어. 민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서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받아쓰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민재는 연필을 꼭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공책에는 반듯한 글씨들이 줄을 맞춰 채워졌습니다. 시험지가 거치고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봐. 선생님 손에는 민재의 시험지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와, 민재야. 너 또 100점이네. 정말 대단하구나.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학교 시간, 민재는 시험지를 가방에 소중히 넣고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내내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수아가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재가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고 수아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정말 잘했네.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수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한테도 보여준대요.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요? 응. 하늘에서 우리 민재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민재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 위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장우진의 기일이었습니다. 싸늘한 가을비가 H그룹 가문의 묘역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빗방울들이 대리석 비석에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음들이 적막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젖은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무덤가에 흩어져 쌓이고 그 위로 또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석진 회장과 아내 오혜린이 무거운 표정으로 아들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5년간 계속된 그들의 침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혜린이 값비싼 백합 다발을 내려놓으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며 숨이 멎을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8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아들의 비석을 작은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집이 차가운 대리석에 달라붙어 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꼬깃꼬깃한 상장을 비석에 비비며 외쳤습니다. 아빠, 나 1등 했어. 나 1등 했다니까. 그 순간 오혜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5년 전 기억 속 어린 우진이가 눈앞에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 우진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말투까지도. 오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장석진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우진이 닮았어. 장석진이 굳은 얼굴로 옆에 선 김상무에게 턱짓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뭔가 불쾌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상무, 당장 저 아이가 누군지 알아봐. 인기척을 느낀 민재가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며 상장을 품 안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눈동자에는 순간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용감하게 어른들을 마주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니까 저리 가요. 오혜린이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성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애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긴. 장석진이 오혜린의 팔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그의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됐어. 엮일 거 없어. 김상무, 어서 관리사무소로 가봐. 김상무가 빗속을 뚫고 관리사무소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젖은 자갈길을 차며 멀어져 갔습니다. 장석진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 무덤을 아빠라 부르는 낯선 아이의 모습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장을 품에 꼭 안은 채 비석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빗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나 진짜 1등 했어요. 엄마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오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애야, 혹시 내 이름이 뭐니? 민재가 고개를 들어 오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고 경계심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재요.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장석진이 강하게 오혜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오혜린이 뒤돌아보며 민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비석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혜린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묘역을 떠나는 동안 민재는 홀로 남아 비를 맞으며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아빠 보러 왔어요? 대답 없는 비석만이 차갑게 서 있었고 가을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얼마 후 김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은 지민재, 어머니는 정수아라는 사람입니다. 1년 전부터 매주 이 무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장석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수아? 그게 누군데?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묘지관리소에 방문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혜린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저 아이가 왜 우진이 무덤을? 장석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기꾼들이겠지. 요즘 그런 수법 많다고 들었어. 돈 노리고 접근하는 거야. 하지만 오혜린의 눈길은 계속해서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장석진 부부는 말없이 묘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작은 아이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혜린은 차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혜린은 잠들지 못하고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H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석진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김상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지민재, 나이는 8살. 보호자는 엄마인 정수아라는 여자입니다. 장석진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아, 뭐하는 여자인데? 변두리 상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기록은 없습니다. 장석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점이라. 주소대. 장석진은 운전기사도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낡은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간판들도 빛이 바랜 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안의 서점이라는 간판이 유독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제 본 그 아이, 민재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가게 벽에 붙은 상장을 가리키며 엄마와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꼬깃꼬깃한 상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서도 들려올 듯 했습니다. 장석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책장에서 풍겨오는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고 나무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정수아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책 찾으세요? 정수아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장석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직감한 듯 그녀의 눈빛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장석진이 안쪽에 있는 민재를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수아 씨인가? 어제 내 아들 무덤에서 뭘 한 거지? 정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며 놀람과 당황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우진 시아버님이세요? 장석진은 죽은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정수아의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누구랬다고 함부로 이름을 불러? 돈이지? 돈이 목적이라 일부러 아이까지 시켜서 무덤에서 연극을 한 거냐고. 정수아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묘지관리소에 아이 등록까지 해놓고 쇼를 하던데? 얼마면 되겠어? 얼마를 원해서 이따위 짓을 벌인 거야? 정수아는 장석진의 모욕적인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며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정수아가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쳤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재는 당신들이 그렇게 모질게 버렸던 장호진 씨의 친아들이라고요. 민재가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상장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무서워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우진 씨와 혼인신고만 못했을 뿐인 민재의 엄마이자 우진 씨 아내였어요. 장석진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석진이 정수아의 폭탄 선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죠. 서점 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팔아 사기극도 정도 쳐야지. 어디서 감히 H그룹을 상대로. 정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의 가죽 표지는 세월의 낡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첩을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보세요.
우진 씨가 민재 갓난아기 때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첩 속에서 빛바랜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장우진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가 생생했습니다. 사진 속 장우진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설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사진과 함께 빛바랜 편지 몇 통을 장석진의 가슴팍에 밀었습니다. 편지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 편지들도 우진 씨가 저한테 직접 쓴 거라고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장석진은 사진첩을 거칠게 밀쳐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사진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진 하나 조작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아? 글씨 흉내내면 그만이지. 장석진이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떨어지며 탁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났고 그 안에서 돈다발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김상무가 준비한 돈이다. 이걸로 입 닫아. 다시는 내 아들 무덤이든 H그룹 근처든 얼씬도 하지 마. 정수아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온몸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돈. 정수아가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어 장석진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지폐 수십 장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돈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딴 더러운 돈 받자고 당신 찾아간 줄 알아? 민재한테 아빠가 있었다는 말,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정수아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울음을 터뜨리며 정수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무서워서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할아버지 누구야? 장석진이 흩날린 돈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내 아들 장우진은 5년 전에 죽었다. 그리고 내 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명심해. 장석진은 차갑게 돌아섰고 가게 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딸랑거리던 문종이 격렬하게 울리며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흩어진 사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혜리는 남편 장석진 몰래 비서를 시켜 알아낸 민재의 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교문 앞 플라타너스 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혜리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조용했던 거리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오혜리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낡은 운동화를 신은 민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교복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운동화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오혜린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민재야, 이쪽이야.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민재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그만 낡은 신발끈에 걸려 시멘트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으앙! 민재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솟았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선명한 빨간 피가 흘러내리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혜린이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차며 내는 딱딱 소리가 급박함을 더했습니다. 아가, 괜찮니? 세상에 피가. 오혜린이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민재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손수건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그녀의 손길은 떨리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놀라 울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바로 그때 민재를 데리러 온 정수아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민재야. 정수아가 민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혜리는 정수아를 보자 걱정하던 표정이 순간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라는 여자야? 애를 어떻게 봐? 이런 낡은 신발이나 신기고 이런 바닥에서 굴러다니게 해? 오혜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재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민재를 감싸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팔이 아이를 보호하듯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오혜린이 정수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붙여줄게. 저런 낡은 신발 말고, 저런 험한 바닥 말고, 제발 아이 미래를 생각해. 당신 자존심 말고. 오혜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오혜린의 맹목적인 집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여자는 피 흘리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며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장석진이 H그룹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H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혜린의 병적인 집착과 H그룹 주변을 맴도는 정수아 모자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죠. 장석진의 얼굴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네. 당장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장석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석진의 지시에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2인자,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무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뜩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맡겨주시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상무가 직접 정수아의 서점을 찾았습니다. 가을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에는 책들과 종이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상무는
법원 명령서와 함께 검사 키트를 내밀며 민재의 침 샘플을 냉정하게 수거해 갔습니다. 김상무의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작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김상무는 차가운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 염려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H그룹 회장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회장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실내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김상무가 봉인된 검사 결과 봉투를 장석진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장석진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이 결과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장석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사기꾼이었어. 김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상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장석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장 법무팀에 지시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무가 회장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장석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 속 또 다른 봉투를 만졌습니다. 진짜 결과가 담긴 봉투.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김상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오혜리는 민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지만 오혜린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진이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그 눈빛, 그 미소. 깊은 밤, 저택의 침실. 오혜린은 잠들지 못하고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빛바랜 사진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8살 우진이가 상장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민재와 똑같은 나이,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혜린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사진 표면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지만 아들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 장석진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잠겨 있었습니다. 응, 곧 잘게. 오혜리는 서둘러 사진첩을 덮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혜리는 다시 민재의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교 시간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혜린의 시선이 민재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뛸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민재가 혼자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혜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이힐 대신 신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민재가 작은 문구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진열장에 놓인 새 운동화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파란색 운동화. 가격표에는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혜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문구점으로 달려가 그 운동화를 샀습니다. 점원이 포장해주는 동안 오혜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오혜린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민재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를 알아본 아이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또 왔어요? 엄마가 가까이 오지 말래요. 오혜린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코트가 더러운 땅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거 사왔어. 내가 아까 보던 운동화. 오혜린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상자와 할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받지 말래요.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래. 내가 할머니 아들 닮아서. 말을 잇지 못한 오혜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귀부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우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호로 오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의 작은 손이 오혜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오혜린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민재야. 정수아가 달려와 민재를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오혜린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정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만지지도 않을게요. 그냥 보기만. 정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고 돈으로 모욕했던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혜린의 모습은 한낱 불쌍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잊으셨어요? 민재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정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제발. 오혜린이 정수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때 자존심 높던 재벌 부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정수아가 당황해서 오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난 상관없어요. 민재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오혜린의 절규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정수아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정수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운동화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1시간, 딱 1시간만 같이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오혜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작은 공원. 오혜린과 민재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수아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 오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미술 시간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 아들도 그림 잘 그렸는데 오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순수한 눈으로 오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어디 있어요? 오혜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 있단다. 별이 됐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빠도 하늘에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던 정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 민재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좋은 사람이에요. 오혜리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혜리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만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혜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오혜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공원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김상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행적을 보고받은 그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정수아의 눈물이, 오혜린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상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 한 장의 종이가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김상무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장우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도 자신이 은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을 쥐어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우진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도 자신은 회장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손자를, 진짜 가족을 회장으로부터 빼앗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김상무는 진짜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상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장석진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상무, 무슨 일인가? 김상무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백?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조작했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석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김상무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진짜 결과입니다. 지민재 군은 우진 도련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자 확률 99.9%. 장석진이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김상무가 책상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골칫거리를 없애달라는. 장석진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책상 위에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내가 언제 조작하라고 했나? 진실을 알려고 검사한 거지. 김상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석진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김상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우진 도련님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 그때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석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수아 씨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정민우. 정수아 씨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석진이 비틀거렸습니다. 김상무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수아의 조카였다고? 네. 그래서 정수아 씨가 우진 도련님과 헤어졌던 겁니다. 우진 도련님은 사고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은폐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아 씨는 알게 됐고, 김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아 씨는 우진 도련님을 사랑했지만 조카를 죽인 사람의 아이를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도 숨기고 떠났습니다. 장석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진 도련님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는 것, 그 아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조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까지. 김상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아 씨는 우진 도련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 도련님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김상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장석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후 장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네. 하지만 그녀는 복수하려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민재에게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석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김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십시오. 장석진은 책상 위에 진짜 검사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의 진짜 손자, 우진이의 아들. 그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아이. 장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수아 씨 연락처를 대게. 김상무가 재빨리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석진은 입을 열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장석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장석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수아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타인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남자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정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장석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점으로 오세요. 민재도 데리고 오시고. 정수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석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속죄의 하루가. 다음 날 오후 2시 장석진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낡은 상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에는 5년 전 뺑소니 사고 관련 자료 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민우의 사진,
사고 보고서, 합의 서류들, 그리고 우진이 남긴 일기장. 장석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점이 보였습니다. 수안의 서점. 평범하고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장석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책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아가 카운터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안쪽 작은 공간에서 민재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석진을 보고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석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 숙인 적 없는 H그룹 회장이 작은 서점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민재가 제 손자라는 것, 우진이가 저지른 일, 그리고 당신이 겪은 고통까지. 정수아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우진이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에는 우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우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정수아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우진의 필체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수아가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녀 조카를 죽인 살인자다.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민재, 내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들. 수아는 내가 아빠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 당연하다. 나 같은 인간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 오늘 민재를 멀리서 봤다. 내 눈을 닮았다. 웃는 모습도 나와 똑같다. 미안하다, 민재야. 이런 아빠를 둬서. 정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맞다. 수아, 민재, 그리고 민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아가 일기장을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장석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키웠더라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자수하게 했더라면, 우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장석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던 제 잘못입니다. 정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우진 씨가 몰랐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정수아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장석진이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장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 우진이가 내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친할아버지란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럼 나도 할아버지 있는 거예요? 장석진이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넌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민재가 장석진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며칠 후 장석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H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마이크들이 단상을 향해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장석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장우진이 저지른 뺑소니, 사망사고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제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H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장석진이 사임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또한 저와 제 아내가 보유한 H그룹 주식 전량과 저희 사유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재산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재단 이름은 민우우진 재단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함께 넣었습니다. 평생 이 재단에서 봉사하며 속죄하겠습니다. 장석진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그 시각 정수아는 작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혜린이 옆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민재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오혜린이 화면 속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장석진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 없이 홀로. 검찰 조사실에서 장석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석진은 변호인의 조언도 무시하고 자신의 말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5년 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민우의 부모님 앞에서 장석진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제 아들 대신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장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도 괴로워하다 떠났잖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그녀의 용서에 장석진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참회한 장석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장석진은 항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수갑을 찼습니다. 법정 경위가 수갑을 채우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오혜린과 정수아 그리고 민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요. 장석진이 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H그룹 저택은 재단에 귀속되어 매각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오혜리는 정수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좁은 공간, 삐걱거리는 마루, 낡은 가구들. 하지만 정수아와 민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정수아가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오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수아야. 우리를 받아줘서. 정수아가 오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오혜린은 서점 일을 도우며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을 다듬고 책을 정리하고 민재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벌 부인은 이제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교도소 정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장석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년간의 교도소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조금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2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소박한 회색 재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그의 낡은 구두가 내는 딱딱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장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살이 된 민재가 달려와 장석진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2년 전보다 훨씬 자라 있었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빨간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의 볼이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장석진이 민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가슴에 전해졌고 아이에게서 나는 깨끗한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리 민재, 이렇게 컸어? 아이고, 무거워서 할아버지가 들지도 못하겠네. 장석진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2년 만에 안아보는 손자의 무게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오혜린과 정수아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혜린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미용실에서 관리받던 머리는 이제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히 다듬은 소박한 스타일이었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가꾸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2년 전보다 훨씬 진실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혜린이 장석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정수아가 장석진에게 두꺼운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외투에서 나는 포근한 세탁 냄새가 그에게 집의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가요. 민재가 아버님 드린다고 떡볶이 재료 다 사놨어요. 정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마음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장석진은 값비싼 세단이 아닌 정수아의 낡은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책들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고 낡은 시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엔진이 돌아가며 내는 부르릉 소리가 포근했습니다. 민재가 조수석 뒤에서 장석진의 어깨에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죠? 장석진이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지. 네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장우진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2년 전 그 묘역과는 달리 무덤은 소박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장식들은 사라지고 단순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오혜린이 직접 심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꽃들이 겨울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화려한 백합 다발 대신 정수아의 서점에서 가져온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이 놓였습니다. 민재가 비석 앞에 모범상 상장을 자랑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또 상 탔어. 그리고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조용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석진이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아들의 비석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선물, 민재 덕분에 이 아비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다. 장석진이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못다 한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가 다 할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오혜린이 정수아의 손을, 장석진이 민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사람은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평온한 미소로 장우진을 향해 묵념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기도 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 좁은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은 작았지만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장석진과 민재가 떡볶이를 만들며 티격태격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매운 거 못 드셔요. 민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춧가루 통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민재 말 잘 듣는 할아버지가 될게. 장석진이 웃으며 고춧가루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기름이 팔팔 끓는 소리, 떡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수아와 오혜리는 식탁에서 나무를 묻히며 그 모습을 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서점 매출이 지난달보다 또 올랐어요. 어머님, 손님 응대 솜씨 덕분이에요. 오혜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책을 만지며 생긴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에는 종이에 베인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손은 예전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얘는 다 내 덕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두 여자의 대화 소리와 함께 나물 무치는 소리,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석진이 만든 떡볶이는 약간 매웠지만 가족들은 모두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민재가 떡볶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장석진은 내일부터 민우진 재단의 평직원으로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작은 사무실에서 비서진 대신 혼자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쁘시겠네요, 아버님.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게 좋지. 그래야 속죄하는 기분이 들거든. 장석진이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꺼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주려고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작은 집을 배경으로 할아버지 장석진, 할머니 오혜린, 엄마 정수아, 그리고 민재 자신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도 함께. 장석진이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 별 봐. 저게 아빠 별이에요? 정수아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아빠가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오혜린과 장석진도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우리에게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줘서. 그렇게 가을비 내리던 묘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거실에서 끝이 났습니다.
증오와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용서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민재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까지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